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양고전에 이어 6번째 시간,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작품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플라톤과 그의 작품을 살펴봤고요. 그 이전에는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로부터 시작해서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리고 플라톤과 그의 작품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작품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과 그의 기록들, 또 그가 실제 저작한 내용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 후대 사람들에 의해 편집된 내용들은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일일이 모두 다 살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1시간 동안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해도 흥미로운 주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우선 고전의 내용들 전체를 훑어가야 하기 때문에 짧게 1시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작품들에 대한 내용들 몇 가지만 두세 가지, 세 가지 정도는 다룰 수 있겠네요.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국가론이라든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혹은 시학에 대한 정도로 나누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후 2000년간 유럽 사상에 있어서 빛과 그림자를 함께 던진 거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학문 이후로 만약에 아버지라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학문적인 내용들 전체를 다룬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였기도 했고요. 만약에 아버지로 불리는 철학자입니다.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 사람이었다면 아마 아카데메이아를 이어받아서 수장이 되었고 더 큰 역할을 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아테네 사람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테네로부터의 시민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아카데메이아로부터도 오래 머물지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플라톤과는 결이 다른 또 다른 플라톤의 제자였긴 했지만 플라톤에 속해 있지 않고 플라톤을 능가하고 넘어서는 방식의 학문을 추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후대의 어떤 사람들로서는 다양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힘들었던 과정들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고요. 플라톤의 직관적이고 또 신비주의적인 측면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고 실제적인 문제 또 접촉하는 실제적인 자연학적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아에서 강조하는 수학에도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수학과 귀학을 모르면 아카데미아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던 플라톤의 그 강조점, 수학과 그 너머에 있는 학문들보다는 실제 손으로 만지고 접촉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자연학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사 가문에서 출생했죠. 그의 아버지 니코마코스는 마케도니아 왕 아민타스. 그 아민타스는 누구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입니다. 필리포스 아버지의 이제 아버지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할아버지의 어떤 주치였습니다. 의사였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사 가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아테네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BC 367년에 17살의 나이로 아테네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는 플라톤의 학교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아싸였죠, 아싸. 아웃사이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는 그 아테네의 식민지였죠.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도 볼모로 잡혀서 아테네에 있어야 했으니까 그 촌동네였죠. 윗동네로 식민지 동네였기 때문에 제대로 길을 펴고 살 수가 없죠. 수학하러 공부하러 유학을 왔지만 그 내부로 친밀하게 들어가지 못했고
아웃사이더로 머물러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토이코스, 즉 재류 외국인이었던 까닭에 아테네에서 부동산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권자가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시민권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인물이었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카데메이아에 머물면서 BC 347년 플라톤이 죽고 난 뒤에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플라톤이 죽고 난 이후에 플라톤이 전도 유망한 아리스토텔레스를 후계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죠. 플라톤도 아끼는 제자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침 행운이 따랐는데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가 아들 알렉산더의 가정교사를 수소문 중이었고 또 그게 이제 맞아서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왕정에 들어가서 교사가 됨으로써 누리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아무래도 돈이었죠. 풍성한 급료를 받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자연사 연구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왕궁에 있는 그 사냥터에서 자유롭게 야생동물과 또 식물들과 행태들을 살피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들을 얻었죠. 많은 급료를 받았고 그리고 마음껏 관찰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학자에게 있어서는 이만한 행운이 없겠죠. 어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부도 획득할 뿐 아니라 연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인 그런 행운을 얻었던 것이죠. 또한 이제 알렉산더의 수족이죠.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사실은 전쟁의 어떤 설계자, 긴 창이 있죠. 긴 창을 가지고 전쟁하고 온갖 투석기나 이런 것들을 개발한 인물이 바로 필리포스 2세인데 그의 아버지의 지략과 전략이 대단히 뛰어났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이니까요. 근데 장군들 가운데 안티파테르라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한 영역을 통치하게 되는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의 친구가 됩니다. 거기에서 좋은 친교를 맺게 되는데 안티파테르와의 관계가 훗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BC 366년에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왕이 된 후에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가정교사 일을 그만두고 그가 유학했던 곳 아테네로 다시 돌아왔죠. 플라톤이 죽은 지 10년 만이라 아카데미아도 많이 변해 있었고요. 또 많은 급료를 받았고 넉넉한 후원을 받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숲속 훈련장이라고 불리는 리케이온에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공중 산책로 페리파토스를 걸으면서 학생들과 철학 토론을 했습니다. 소유학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트레킹하면서 논하는 거죠. 철학을 논할 때 여러분 꼭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이걸 아리스토텔은 좋아했습니다. 숲속을 걸으면서 자연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물들을 보면서 논하고 묻고 또 공부하는 것을 즐겼다고 볼 수 있겠죠. 되게 유익한 방법 아닙니까? 우리는 공부하면 독서실에 들어가 앉아야 공부가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고 만지고 또 관찰하고 이런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리케이온에 사실 동물원도 만들어요. 식물원과 동물원도 만들고 그런 다양한 관찰하는 부분으로서 연구하는 것을 즐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 우리는 고대 사람들이 철학한다 하면 공부한다 그러면 주로 그냥 앉아서 논어 맹자 공자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운동하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사실은 전쟁의 영웅, 전쟁의 신이라 불릴 만큼, 전신으로 불릴 만큼 용기 있던 사람이었고 전장터에서 날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체력적으로 뛰어났던 인물이죠. 그가 죽을 때 보면 그가 너무 건강해서 독이 몸에 안 퍼져서 걸어다녔다고 얘기를 하죠. 빨리 죽기 위해서. 그만큼 건강했던 인물이고 죽음의 위치에 노예에 사형당하고 독국물 마시기 전에 아내가 찾아오죠. 크산트페가 찾아왔는데 아이를 안고 와요. 늙은 나이에
아이를, 막 젊은 아이, 그 어린 아이를 가질 만큼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학문과 체력이라는 것이 함께 병행되었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리케이온을 창설했는데요. 아카데미아처럼 리케이온도 강의실이 많았고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으로 이 장서들, 책들을, 도서관의 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분류를 참 잘했던 인물입니다. 오전에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고요. 저녁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가 직접 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향연, 심포지움이라는 만찬이 벌어졌고요. 이 만찬은 아테네의 관습이었고요. 후대 클럽, 프랑스의 살롱 이런 것들과 비슷한 거였죠. 긴 의자를 놓는 방식, 포도주를 마시는 방식에도 일일이 규칙과 법도를 가질 만큼, 우리가 차를 마시기 위해서 차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규칙과 법도를 따라 진행되는 그런 향연,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이온에서 약 10년간 지내는데요. 이때 그는 온갖 주제로 책을 쓰고 강의했는데요. 논리학과 정치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학, 생물학까지 플라톤에 뒤지지 않을, 플라톤이 방대한 타작가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뒤지지 않을 만큼 방대한 범위를 자랑하는 저작들을 남깁니다. 만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백과사전파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한 저술들, 책들은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의 오전 강의 내용에 대한 제자들이 추가한 주석을 붙인 문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직접 쓴 책들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요. 그의 제자들이 오전 강의에서 학자들이 모여 들었던 그 강의록에다가 학생들이 거기에 주석을 붙이죠. 그 내용들이, 문헌들이 전해질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BC 323년 여름 알렉산더의 부고를 듣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아테네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리케이온을 개설한 지 10년 만이었는데요. 아테네 민회는 즉각 마케도니아의 선전을 보고합니다. 아니, 촌떡이 마케도니아가 아테네를 잡아먹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페르시아를 점령할 뿐 아니라 인도까지 갔잖아요. 전격전을 통해서 인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집트까지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야말로 방대한 영역을 확장했던 인물이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아테네는 늘 마케도니아를 식민지로 삼고 그를 지배해 왔는데 비위가 상했죠. 이 마케도니아가 아테네를 점령했으니까 말이죠. 이제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아테네는 이제 현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와 전쟁하는 상황에 돌입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떠나야만 했습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총사령관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친구이자 혼자였던 안티파트레였는데 메토이코스 외국인 있죠. 제외국인은 마케도니아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피해서 마케도니아 요새인 칼키스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칼키스로 도망한 지 1년 만에 63세의 나이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그의 인생은 정돈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 플라톤과의 가장 극적인 대조를 이룬 부분은 바로 정치학인데요. 플라톤은 이상적인 공화국을 직관적으로 서술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저한 조사의 바탕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는데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국가, 철인 정치론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구상했다면 현실에 없는, 우리 이데아에서 보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상향적 개념의 어떤 국가를 구현하고 또 그걸 이 땅에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국가론도 정치학도 대단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의 조수구를 통해서 그는 마르세유에서부터 시작해서 키프로스까지 지중해 전역에 있는 158도시의 정치 제도를 다 기록하고 조사합니다. 방대하죠. 그 지중해권에 있는 모든 도시들의 정치 형태를 다 조사해서 기록합니다. 조사 결과 결코
이상적인 도시란, 이상적인 국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완벽한 정치제도가 없고요. 정치는 기후와 지리적 조건, 역사적 선례를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지리적인 위치만 보더라도 한반도와 중국은 틀리죠. 중국은 사통으로 다 개방되어 있죠. 한반도는 또 다르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섬이죠. 특수한 지리적 기후와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의 정치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럼 대만은 중국과 다른 정치를 들어가지고 있죠. 민주주의 국가지만 일본과 그 대한민국과 대만은 다 틀려요. 그 안에도 내부적인 차이들을 가지는데 그것은 특수성, 지리적 특수성과 함께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의 이루어진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선례를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정치 질서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는 교양인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민주주의 제도를 선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연의 통일성이 내재한다는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관찰된 사실에 의하면 자연은 에피소드의 연속이라기보다는 한편의 저급한 비극이지만 그와 동시에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쓸데없고, 그러니까 플라톤을 비판한 거죠. 상처도 많았겠죠. 왜냐하면 플라톤 아테네로부터 이렇게 추방되듯이 밀려났으니까 아테네로부터 밀려나고 아웃사이드로 살았던 그가 형상 중심의 것들은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 선 거죠. 형상은 쓸데없고 실없는 개념이며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플라톤을 뒤집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에 관한 그의 견해는 상식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존재는 실체, 분량, 성질, 관계, 공간, 시간, 위치, 상태, 능동, 수동, 이 10가지 양상을 가진다고 보고 있어요. 존재의 어떤 양상에 대한 건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신비적인 요소는 실체의 두 측면인데 실체는 형태가 실현되는 능동이 되고 실현되기 전에는 잠재성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조각가가 대리석으로 조각품을 완성할 때 그는 실체를 실현한 것이 되는 거죠. 아직 대리석이 남아있다면 대리석에는 아직 잠재인 거죠. 아직까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현되지 않았던 가운데 남아있는 것 있죠. 아직 실현 능동의 부분을 통해 실현되지 않았지만 대리석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실현태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변화와 목적은 인간과 동물에만 해당되고 신 개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변하지 않는 존재로 설명한 반면에 변화와 목적은 인간과 동물에게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변화의 와중에 그 위와 주변에 부동의 원동자, 즉 신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만물이 변하고 성장하고 생장하고 또 죽고 사멸하는데 이런 변화의 움직임 속에 변하지 않는 동자, 원동자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가 말하는 신은 물질, 우연, 발생이 없는 순수한 사유, 순수한 행위라고 보았고요. 우주 만물은 그런 상태를 갈망하는데 그것이 참된 아름다움, 지성, 조화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조화를 학문의 목표로 보는 관점에서 그는 플라톤과는 또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견해를 수록한 강의 모험을 가리켜서 제1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학 다음에 나왔다고 해서 메타피지카, 피지카 다음에 나왔다 해서 메타피지카에서 형이상학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상식을 무엇보다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윤리에 관한 논문인데요. 그는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쾌락, 명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 조화는 인간의 본성과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즉 이치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격정을 통제해야 하며 항상 평균적인 위치, 대립되는 양극단의 중간을 추구하는 것, 이 중용에 대한 것, 이 조화를 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죠. 행복한 것이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 그리고 과도하지 않은 중용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본 거죠. 인간은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올바른 양육, 교육을 받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누구나 윤리적으로 선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개념의 바탕을 둔 기독교 윤리학과는 정반대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의 저작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정도로 파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좀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각 권에 대한 내용들을 차제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듭니다. 저와 함께 해설해 나가고 살펴가는 것들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고, 또 이거 좀 더 깊이 다루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그 책들을 구매하셔서 좀 더 살펴보시고 또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제1철학, 가장 중요한 책을 이야기하자면 형이상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메타피지카, 오늘날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 중에 가장 주요한 저서로 꼽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메타피지카, 형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저작이긴 한데 읽을 때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의 내용도 난해하고요. 구성과 구조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그냥 내려놓을 경우가 일수인데요. 내용은 총 1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관된 계획 아래 집필된 게 아니에요. 그 수록된 논문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기술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 저 주장이 서로 이렇게 안 맞고 모순되기도 하고요. 또 반복도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보기에 피곤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형이상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나서 로도스의 안드로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 초고를 편집했는데 자연적인 것 뒤에, 자연학 뒤에, 뒤에란 표현이 메타라는 단어인데요. 피지카 뒤에, 메타피지카, 자연학 뒤에 묶었기 때문에 안드로니코스가 묶었던 이 책이 이제 자연학 뒤에 묶었다 해서 형이상학이라는 명칭, 메타피지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지혜 또는 제1철학으로 불립니다. 제1원리와 원리를 연구하는 이론적인 학문으로 규정되기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원인에는 4가지가 있다고 봐요. 어떤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진료인, 형상인, 운동인, 목적인 이 4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동물의 한 종인 사람의 경우 진료인은 어머니에게서 부여받고 형상인은 사람으로의 종차이므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이성을 갖춘 동물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고 운동인은 아버지에게서 부여받고 목적인은 성장 과정의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성인, 즉 성인이 되는 것에 있다라고 본 거죠. 이런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진료인과 형상인, 운동인, 목적인 4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 어떤 변화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 4가지 원인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변화 분석 방식은 가능태와 현실태 이론으로 발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숙한 나무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성숙한 나무가 현실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태에서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작은 나무가 큰 소나무가 되잖아요. 그 현실태가 있는가 하면 또 앞으로 가질 가능태가 있는 거죠. 나무 묘목을 심지 않습니까? 가수원을 하려면 돈 주고 가수원을 사는 방법도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의 가능성, 이 감나무든 사과나무든 그것이 실현되기에 대한 가능성을 가진 나무, 묘목을 가지고 심죠. 그래서 이제 10년 뒤쯤 되면 이제 우리도 사과로 결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는 거죠. 또 어떤 나무로 책상이 된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직 나무는 책상이 되지 않았지만 책상이나 의자로 변모될 수 있는 가능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목수가 일하는 곳에 놓여진 목재는 가능태에서 식탁이자 의자이며 책상이죠. 가능태에서는 그렇죠. 나무가 목수의 손에 들어가면 그 운동인 있죠. 운동인이 들어가면 진료인 이 책상은
석상은 가능, 앞으로 책상이 될 수 있고 나무는 의자도 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고 불리는 것은 아직 명확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목재처럼 소재를 일컫는 것이죠. 소재는 가능태의 가능성을 가진 거죠. 보통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성인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꿈을 꾸고 얘기하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가능적인 가능성에 대해 얘기를 하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은 사실일까요? 인간과 무한은 사실 맞지 않죠. 그러나 어떤 형태로의 모습으로, 어떤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로서 어떤 어린아이들은 가능태 존재로 보는 거죠.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제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가능성을 가지고서 그 존재를 바라보는 거죠. 목수의 눈에는 나무 덩어리지만, 큰 목재일 뿐이지만 목수의 눈에는 그게 뭐가 보입니까? 형상이 보이죠. 형상. 가능태가 보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의자가 될 거다. 그걸 가능태를 그려놓은 게 뭡니까? 설계도죠. 흙이 있고 시멘트가 있는데 단지 시멘트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공사하는 건축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로 보입니까? 가능태로 보이고 또 진료일 뿐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 겁니까? 진료에 대한 형상이 부여되면 그것대로 실현되면 그것이 실현태로서의 집유로 건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료인, 형상인, 운동인, 목적인 이것이 가능태와 현실태로 변해가는 것, 변모해가는 원인에는 진료가 있고 형상이 있고 운동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형이상학의 논술 중 많은 부분에서 존재, 있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있다, 존재한다. 이 존재라는 말은 우연적이고 부차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와 본래적이고 자체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음악적 소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여기에 있다라는 말은 부차적인 의미인 거죠. 어떤 사람이 악기를 잘 다루지만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것이 본래적인 존재의 의미는 아니고 인간 자체가 본래적인 의미고요. 어떤 소양이 있다, 소질이 있다는 것은 부차적이라고 본 거죠. 구분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음악적 소양이라는 것은 특수한 형태로의 존재인 것이고 부차적인 존재인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인간은 동물이다 라고 말하면 이때의 존재는 자체적이며 본질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본 거죠. 기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목적으로 보는, 존재로 보는 것과 어떤 기능을 존재로 환원시키면 곤란하다는 거죠. 부차적인 거죠. 사람을 기능을 따라 파악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것보다는 그건 부차적인 원인이고 1차적 원인은 그 사람의 이성적 동물로서의 그 사람 자체가 더 본질적인 존재라는 거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라는 말은 네 가지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첫째는 본질 혹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과 연관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편적인 것의 의미고요. 세 번째로는 유의 의미, 넷째는 기체의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형이상학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제1철학, 존재하는 것이 일반에 관한 존재론인지 아니면 신학인지의 문제인데, 형이상학은 존재하는 것 일반 내적 구조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신이라는 특정한 존재자, 즉 모든 존재하는 것을 포함하는 계열적인 적극적 원인과 근거로서의 신을 묻는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형이상학 12권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일반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다룹니다만 12권에서 이제 상세하게 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자연학이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같은 저작에서도 신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그런 어떤 물체, 천체는 영원히 운동상태에 있고요. 지상계의 모든 사물은 때로는 운동상태, 때로는 정지상태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운동이 시간적으로 시원이 없다 해도 우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운동의 시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부동의 원동작, 부동의 동자에 대한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부동의 원동자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운동인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인, 곧 욕구와 사랑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의 원동자는 사랑을 받음으로써 다른 것을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최고의 존재자는 살아있는 것이야만 되는데 그것은 순수한 현실태에 있어야만 한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존재에 어울리는 활동을 사유, 노에시스, 사유라고 생각한 거죠. 그에 따르면 부동의 동자가 사물을 움직이는 것은 목적인으로서이며 그것은 순수한 현실태인데 현실태란 바로 사유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사유의 사유라고 칭했고 신의 사유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형이상학은 신을 정점에 둔 우주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원인을 좀 더 정리하고 넘어가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변화, 사물을 제작할 때 네 가지 원인을 살펴 세계와 자연에서 작동되는 네 가지 원인을 이해합니다. 사물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의 근본적인 원인이 12권에서 말하고 있던 신에게서 부동의 동자. 모든 만물은 다 움직이지만 모든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자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동자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이 신중심의 어떤 실체, 사물의 변화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사물의 근본 원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근본 원인에 대한 탐색, 이게 바로 형이상학인 거죠. 자연학 뒤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원인들을 살폈는데 네 가지 원인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진료인, 운동인, 형상인, 목적인인데 진료인은 재료적 원인이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가장 필수적인 원인으로 재료가 없이는 어떤 제작도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 진료인이 필요한 거죠. 운동인, 그 진료인이 있으면 따라오는 질문이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이 다음에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것이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인은 저 모양은 왜 저 모양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형상인의 문제,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하는 목적인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가지 원인이 없다면 사물이나 세계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만물이,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존재하잖아요. 존재한 다음에 그 원인이 있는 거죠. 진료인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인이 있고요. 형상인이 있고 목적인이 있다고 본 거죠. 사람도 그렇게 원인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본 거죠.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목적. 성인을 되기 위한 것이라고, 지성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교양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물이나 세계는 만들어질 수 없고 네 가지가 모두 존재해야만,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세계가, 산이, 하늘이, 바다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 거죠. 목수는 나무로 의자와 침대, 집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만들고 지을지에 대한 어떤 관념, 아이디어를 가지죠. 형상을 가진단 말이에요. 관념. 형상을 그려내죠. 나무가 침대가 되기 위해 획득해야 되는 형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는 거죠. 설계도대로 그리죠. 배를 만들 때,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제작자가 형상을 가진, 떠올리는 형상의 관념을, 그 형상을 옮겨 놓은 것이 설계도죠. 관념으로 그려진 형상이 드러나는 방법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계도나 계획도면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형상인 거죠. 제작된 물건이 실제로 이제 옮겨진 거죠. 설계도를 거쳐서 옮겨지기도 하고 조각가는 형상을 가진 채로 그냥 만들기도 하죠. 단순한 사물들이나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한 대로 그리죠. 그림, 페인팅 할 때, 그림 그릴 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리잖아요. 근데 복잡한 것 경우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설계도에 옮겨 놓아야만 만들 수 있죠. 제작자가 다를 경우에 그렇죠. 본인이 직접 제작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설계도면을 그리고 그걸 제작하는 것은 설계도면대로 옮기는 제작자가 따로 있다면 반드시 설계도는 필요하겠죠. 책상이든 집이든 무엇을 만들 때 제작 관념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제작에서의 1차적 요인이고 나머지 모두는 도구인, 손과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작업에도 제작적인 것이 있고 협력적인 것이 있어요. 제작적 예술가는 요리사, 재단사, 목수 같은 사람이라면 직접 만드는 사람들 있죠. 요리사라든 재단사, 목수 같은 사람 직접 만드는 것이라면, 협력적 예술가는 농부죠. 농부는 파종하죠. 씨를 뿌리고 심고 돌보죠. 그러나 실제로는 협력자일 뿐이죠. 실제 기르고 자라나게 하는 일은 다른
존재가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일방적인 것보다 환자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죠. 교사도 학생이 스터디를 하고 학습하고 따라와야만 되는 거죠. 교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협력적인 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책으로 중요한 것, 모두가 중요합니다만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관련 지작은 총 3권인데요. 대윤리학이 있고 에우데모스 윤리학이 있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2권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윤리학이 탐구하는 과제는 인간적인 선, 즉 인간이 최대한 구할 수 있고 손에 넣을 수 있는 선, 바로 최고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최고선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문제에 다다르면 견해가 다양해지게 되죠. 일반 사람들은 행복을 쾌락, 부, 명예 등으로 생각하지만 병이 들었을 때는 건강을 더 중요한 행복이라고 말하죠. 가난할 때는, 건강해도 가난할 때는 이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겠죠. 무엇이 행복이냐?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견해를 쾌락, 명예, 관저, 이 3가지 사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의사들이 말하는 선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선이 다를 것이라고 본 거죠. 그에 의하면 선은 각각의 행위에서 그 목적, 그 행위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목적에도 뭔가 다른 것을 위해 추구되는 것의 목적, 또 고차원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있고 수단이 되는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목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도구적인 목적도 있다는 것이죠. 쾌락이나 명예는 그러니까 도구적인 목적이라고 본 거죠. 어떤 다른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적이다 본 거죠. 왜 쾌락을 얻고자 하느냐? 명예를 왜 얻고자 합니까? 왜 즐거움을 찾죠?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더 큰 목적,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을 더 고상한 것으로 보았죠. 행복은 후자에 속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쾌락이나 명예는 행복을 위해 추구되지만 행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도 2가지로 구별하는데요. 윤리적인 탁월성과 지성적인 탁월성이 그것입니다. 윤리적 탁월성은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요. 지성적인 탁월성은 교시에 의해서 획득된다고 보았습니다. 덕이란 선택 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중용을 그 본질로 하는 습성으로 정의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 이론을 델포의 신전에 걸려 있었다는 도를 넘지 말라라는 속담에 나타난 그리스의 일반적인 도덕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2가지 비유로 설명됩니다. 뛰어난 공예가는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중용을 다짐하는데 훌륭한 작품에는 한 점의 덧칠도 한 점의 삭제도 허락하지 않듯이 과, 부족 모두 작품이 갖는 미를 손상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과와 부족 모두. 그래서 더하고 더한 것도 감하는 것도 아닌 균형적 잡힌 상태의 중용으로 본 거죠. 건강이나 체력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부족하게 먹어도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운동이 부족해도 손상된다고 본 거죠. 적당한 음식과 운동이야말로 건강과 체력을 유지시켜주는 덕이다. 중용이다 라고 본 거죠. 이 덕과 악덕은 이와 같이 과도, 중용, 부족의 정도의 근거에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적당한 때에 적당한 상황에 대해서 적당한 사람에 대해 적당한 목적을 위해 적당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용이자 최선의 덕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본질에 대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행복에 대한 목적인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쾌락은 선인가 악인가 하는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 그는 이리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는 정말 선하면서도 바른 판정자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정말 쾌적하면서도 바른 판정자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자는 무엇이 달달한지 무엇이 매운지에 대해 정당한 판정을 내릴 수 없고 건강한 사람만이 바른 판정이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병들면 입맛이 이상해지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그걸 바르게 판정할 수 있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야말로 윤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말로 무엇이 정말 쾌적한지 무엇이 정말 경쾌하고 좋은 것인지 바르게 판정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본질이라는 윤리학의 중심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행복이 탁월성에 기초한 생활이라면 당연히 최고의 탁월성에 기초한 생활이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최고의 탁월성이란 영혼의 최고 부분, 즉 이성, 누스의 탁월성을 말하고 그 활동은 바로 관조, 테오리아, 관조하는 것이라고 부르죠. 이런 이유로 인간 최고의 생활은 관조적인 생활, 바꿔 말하 철학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라고 논하고 있죠. 행복의 조건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쭉 기술하고 있는데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정돈해서 얘기하자면 신체적 좋음과 건강과 활력, 원기 등을 꼽았습니다. 감각은 우리에게 신체적 쾌락과 고통의 경험을 주기 이전에 이 쾌락도 진정한 좋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상행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행복에 대해서도 강조해요.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잘생기고 또 건강하면 더 행복하다고 본 거죠. 또 그게 부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 자유인이 된 것, 노예가 되지 않은 것,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행복에 대한 중요한 조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 좋음으로 신체적 좋음으로 건강을 얘기했다면 외부적 좋음으로 부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알렉산더의 후원으로 막대한 돈을 가졌었죠. 부유해졌죠. 이 부유함이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죠. 일정 정도의 재산과 부가 없다면 건강과 활력, 원기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충분한 체력 재정을 가지지 않으니까 이거 뭐 인간답게 살기가 참 곤란하겠더라 라고 본 거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으로 부유함, 그러니까 외부적 좋음으로 부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도 역시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면 심리적 좋음을 얘기합니다. 그 노하우와 기술을 포함해서 온갖 지식과 마음의 좋음, 생각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가지고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더라. 신체적 쾌락과 마음의 쾌락도 모두 중요하다고 본 거죠. 사람은 사랑받기를 욕망하고 감탄할 만한 매력으로 남들에게 존중받을 때 더욱 행복해진다라고 본 거죠. 외에도 좋은 습관과 습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습관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조건으로,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더라고 얘기합니다. 행운이 따라야 하더라.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런 조건들을 갖춘다 하더라도 행운이라 그러죠. 그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필요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정말 관찰에 의한 설명들 아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절제와 용기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행운이 작용해야만 된다고 보았죠. 행복에서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부를 가져도, 신체적으로 건강해도, 심리적으로 가져도 외부적으로 압박해오는 것들이 때에 따라서 무너지는 경우가 워낙 많더라라고 본 거죠. 마지막으로 시약을 다루고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 외 어느 곳에서도 체계적인 미학론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 비평 이론 혹은 완전한 형태로 드러난 보인 바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본서는 그 이전의 어떤 사상에서도 다루지 않는 뛰어난 미학 이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의 서두에서 시작, 포에시스는 본질적으로 모방, 미메시스라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은 시작이라는 말하는 것은, 시상이라는 것은 모방, 미메시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모방이라는 것은 제작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뺏기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것을 흉내낸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뭔가를 배운다는 것은 적어도 처음에는 모방에 의해서부터 시작된다고 본 거죠. 시가 그려내는 대상은
인간의 행동, 특히 도덕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인간 행동이다. 그러니까 시가, 연극이나 문학이 드러내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인간이 훌륭한 인간이거나 경박한 인간이어야 한다. 그에 따르면 보통 이상으로 뛰어난 인물들의 아름다운 행위를 그린 것이 비극이고, 이에 반해 희극은 경박한 인물의 천박한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과 희극 중에 비극을 더 이렇게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희극은 코미디나 이런 것들은 되게 경박한 것으로 보았고, 비극적인 사유가 영웅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작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비극이란 첫째, 뛰어난 사람들의 엄숙한 행위를 모방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완결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리듬과 선율, 절들을 사용해야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운율만을 사용할 때도 있고 음악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다. 셋째로는 비극은 행위를 행위함으로써 재현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연극이죠. 그 행위로 그 고대 문헌 시약 작품들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연극 대본처럼 보여져 있죠. 그리고 넷째로는 비극의 저열은 고통과 공포를 통해 그와 같은 순환, 파테마타의 정화, 카타르시스를 달성해가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그 내용들을 상연하고 공연하고 또 작업함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고통을 정화하는 거. 아픈 것 있죠. 문학의 기능이기도 하죠. 치유하는 기능. 오늘날로 말하면 치유문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비극적인 사실인데 그 사실을 이 그려냄을 통해서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응어리 쌓여있는 것들을 녹여내고 해소하는 역할. 카타르시스를 달성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 작가가 해야 할 일은 과거 어느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재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어날 만한 일,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시와 역사의 차이점을 흥미롭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일어날 법한, 그럴 법한 이야기를 소설과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실과 허구지만 실제 일어날 법한, 일어났을 법한, 일어났다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공포를 상연하고 비극을 재현함을 통해서 비극과 공포와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응어리 쌓여있는 것을 해소하고 적체되고 잉여되어 있는 감정들을 분출하게 하고 표현하게 함으로써 치료하는 기능을 하는 것. 이게 비극의 임무라고 본 거죠. 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플라톤의 견해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플라톤은 미라는 것은 이데아의 모방인 괴물을, 그러니까 그 컵에 이데아가 있으면 그 이데아의 내용에서 다시 모방된 거죠. 컵을 다시금 그려내는 게 바로 예술이라고 본 거죠. 그 이데아의 모방인 괴물을 다시 그 모방한 것으로 실제성인 측면에서 3차적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것이라고 저급한 형태로 본 거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괴물과 보편의 구별을 역으로 이용해서 시가 재현되는 것을 다물한 개체 사물이라기보다는 보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 분명히 일어날 만한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시다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문제이고 실제 일어날 법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플라톤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줄거리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생물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기록들은 서사들도 시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서사시라 그러잖아요. 시로 구성된 역사, 이야기, 서술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생물을 통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일정한 크기가 있는데 아름다운 생물은 극단적으로 커서는 안 되고 극단적으로 작아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물, 생물이라 말할 때 적당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문학도 시도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된다고 본 거죠. 적당해야 한다 본 거죠. 너무 길어서 기억하지 못하고 또 반복되지 못하고 되뇌이지 못하면 좋은 게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작아서도 극단적으로 커서도 안 된다. 줄거리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길이로 전체가 기억될 정도여야 된다. 줄거리의 내용 또한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으로 나뉘는데 복잡한 것들, 더 뛰어난 그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로 오이디푸스 왕을 꼽고 있는데요. 인간 본성의 발견과 오이디푸스의 가호와 제자체가 하는 것으로서 역전이 일치될 때
이 극적인 효과는 최고조로 달하게 되는 플라트 형태를 통해서 극적인 장면들을 복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구성 요소는 줄거리, 성격, 사상, 어법, 음악, 시각적 효과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줄거리, 몸통인 거죠. 비극의 영혼이라 할 것이 바로 작가들은 줄거리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격과 사상이고요. 이를 행위를 일으키는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극의 목적은 고통과 공포를 통해 고통의 문제를 정화하는 것. 정화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의학 용어로는 육체적인 병의 원인은 잉여물, 정화, 배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체하잖아요. 체하면 이걸 체한 것을 해소해서 내려야 살만하죠. 우리가 체하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깝깝하고 모든 게 답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했던 비극이라는 것은 이 공연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접초되어 있던 감정의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것. 잉여물들이 정화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광신 상태에서 정상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 비평분야에서 이 시학이 큰 공헌을 한 것은 뭐냐면 플라톤이 비난했던 예술에 대한 부분들, 미학에 대한 부분들, 혹은 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시학을 통해서 플라톤의 단죄로부터 멋지게 구출했다는 점에 큰 공헌점을 둘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분류적인 천재적인 작품들을 볼 수 있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작품들.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사실은 고대와 중세의 분기점으로 나눠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티누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인물들 뒤로 로마의 멸망과 함께 이제 중세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경계선에 있는 어떤 작품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